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9번째 페이지. 잡지사에는 부산 신발회사의 아들 썬킴, 부산외고 출신 영재 곽재식도 있지만 이분은 잡지사 출연을 위해 진짜 부산에서 먼 걸음을 해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입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28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강민의 잡지사 잘 듣고 있습니다를 약간 부산 사투리로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이강민의 잡지사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걸 다 시키죠. 여러분, 말투, 방언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프로그램 제목만 또박또박 잘 응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 계신 부산도 올여름에 서울보다 당연히 더웠을 거고 평년에 비해 많이 더웠나요? 어땠나요? 네. 네. 부산은 더운 것도 더운데 올해 너무 습해가지고 해운대 쪽은 거의 항상 해무가 너무 껴가지고 그랬군요. 예, 거의 뭐 앞이 차량이 막 그 광안대교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이 안 보여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위도 더위인데 올겨울이 그렇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부산에서는 그렇게 추운 걸 못 느꼈는데 근데 내륙 사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부산이구나. 예. 자, 그런데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고 약간 극단으로까지 치닫는 듯한 이런 날씨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좀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좀 서글픈 마음마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전에 없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초대형 산불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든 호주 이런 데서. 호주, 그 아프리카 이런 곳들에 산불이 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구 그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40도, 50도 가까이 막 올라가고 거기 이제 원래 비는 별로 오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곳이 더 건조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산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뉴스를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주 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별 보고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거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내용의 보고서인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던 약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지금 우리 현재죠. 거의 20년도까지 온도가 한 1.1도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 1.1도. 1.1도가 상승을 했고 한 2030년에서 50년 사이가 되면 1.5도를 돌파할 것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한 0.5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과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거든요. 간빙기. 그리고 지난 마지막 빙하기는 우리가 영어로 last glacial maximum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빙하가 가장 많았던 그 시점이 지금부터 한 2만여 년쯤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의 기온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의 20배가 넘는 속도로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5도 상승하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한 2도 상승하면 진짜 뭔가 아예 근본적인 뭔가가 바뀔 수 있다, 지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부터 1.5도는 까지 오르는 건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내용의 보고서인 거예요. 맞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 지경까지 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산화탄소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다른 원인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니뇨가 이렇게 왔고 태양의 어떤 흑점, 활동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건 좀 명백한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거의 뭐 50% 정도 산업화 이전의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비해서 한 예. 거의 한 50% 정도가 50% 이상 상승했거든요. 100여 년 전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온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산화탄소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일정한 온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네. 밤에 얼어 죽고 낮에 타 죽지 않고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성 뭐 지구 밖으로 가봤을 때 화성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예. 화성은 대기가 희박한데 화성은 낮에 28도, 밤에 영하 128도. 밤에 장난 아니네. 네네.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이군요. 그냥 태양 쪽으로 가면 따뜻한데 예. 밤 되면은 영하 128도 돼버립니다. 이게 대기가 이불처럼 덮어줘야 되는데 못 덮어줘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래도 한 10도 요렇게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지금 지구 안에 들어온 열이 안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들어오는 것보다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지구 온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예. 뭐 일례로 이제 얼마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금성 같은 경우는 예. 전체가 거의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근처 같네. 네. 표면 온도가 470도거든요. 거긴 또 엄청 뜨겁네요. 엄청 뜨겁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면은 금성 대기는 또 96%가 이산화탄소로 돼 있어요. 거기 엄청 두꺼운 이불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지구처럼 적절한 이불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네. 금성은 완전히 그 오리털 이불이고, 저기 이제 화성은 이제 이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런 상태라 가지고 거기는 뭐 어디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지구는 이제 적절한 양의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들어오는 태양빛 은 통과시키고 지구로부터 빠져나가는 어떤 적외선 에너지는 가둬둬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지구라는 가장 살기 좋았던 그 상황에서 약간 미세하게 약간 금성 비슷하게 갖고 있는. 맞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금성까지 가려면 멀긴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그렇죠.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교수님, 이산화탄소가 한번 이제 대기로 배출이 되면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없어집니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루트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생물이 호흡하면 그렇죠. 그렇죠. 호흡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그게 있고 우리 지구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암석이랑 결합한 채로 가둬져 있는데 그게 이제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생물이 호흡하는 거랑 화산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거랑 뭐가 더 맞나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굉장히 거기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인간이 기여하는 상태에서 화산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의 기여가 없었던 아주 과거에는 훨씬 더 그게 화산의 역할이 컸을 수 있겠죠. 또 있습니까? 뭐 거의 그게 그 정도? 대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들은 다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자기 이제 몸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땅 속으로 돌려보내는 이 순환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딱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과거의 지구였죠. 과거의 지구였죠. 네, 과거의 지구였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이제 우리 고생대부터 중생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시대에는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데 태초의 지구, 태초의 지구, 태초의 지구, 뭐 우리 지질 시대로 헤이디안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데스 아시죠? 하데스. 지옥 속에 나오는. 지옥의 신. 그러니까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명왕기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명왕성이. 그렇죠. 명왕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이제 지구가 막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하나의 마그마 덩어리였고 그때는 이제 대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대기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는 지구 표면에 이제 산소가 없었어요. 거의 온실 기체들로만 있었는데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네. 산소를 지구 대기에 보내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산소 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예.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에까지 이렇게 조절이 돼서 온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 배출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식물이나 나무도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석탄 쓰잖아요. 그렇죠. 석탄이 이제 대부분 묻혀 있는 층이 이제 우리 지질 시대에서 고생대 석탄기라는 고 시대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죽고 땅속에 묻히면서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이 되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지구상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2000 ppm, 지금이 거의 뭐 온난화 됐다고 해도 400 ppm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식물들 입장에서는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먹을 게 많은 거니까. 밥이구나, 밥.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도 엄청 크게 자라고 엄청 빨리 자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막 죽고 이제 땅에 그냥 썩지도 않고 묻히고 계속 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번성하잖아요. 이러면 식물들이 지구상의 또 이산화탄소 농도를 또 줄여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선순환적인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너무 올라가면 식물이 번성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주고 또 이렇게 식물들이 그러다 보면은 또 이산화탄소가 없어져요. 그럼 추워지겠네요. 추워지고 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빙하기가 와서 식물들이 싹 죽어요. 그럼 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식물들이 살아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돼서 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그런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식물이 따라잡거나 그거에 적응해 가거나 할 수 있는 템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 얘기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 말고도 요새 이제 메테인이라고 하던데 메탄이 또 문제라고 하던데. 그게 뭐 온실 효과의 그 성능으로 따져봤을 때 이산화탄소보다는 이 메탄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뭐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메탄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지구 대기 중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이 훨씬 큰 거고 메탄은 대신에 뭐 소량으로라도 굉장히 그 강력한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축사 뭐 대량 진짜 소방귀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뭐 우리나라 농가 정도는 모르겠는데 호주처럼 많이 키우지. 전 세계에 소고기 파는 풀어놓고 막 이런 막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그 자동차에 의한 그런 것보다도 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아마 산업 구조상 온실가스 배출이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뭐 제조업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일수록 좀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예를 들자면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시멘트 이런 건데 철강 같은 경우는 그 자연에서 채취한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이게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데 그 재련을 하려면 코크스라는 걸 써야 돼요. 코크스를 이렇게 태우면 얘가 불완전 연소하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철에서 산소를 뺏어 버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올라가고 철은 산화철에서 순수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을 아예 써가지고 아예 철을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게 그러면 철 생산을 안 해야 되거든요. 철 생산을 안 하는 거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철이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시멘트는 석회석에서 분리해내는데 고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석유화학이야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이산화탄소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 뭐 그리고 우리 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전기차 타면은 우리 지구 온난화 막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조금 주잖아요. 친환경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전기
생산되는 전기량의 60%가 화력 발전이에요. 아, 그러면 사실 뭐 네, 30%가 원자력 발전이고 아,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합쳐가지고 10%가 될까 말까요? 네. 수력 발전까지 다 합쳐가지고. 가솔린, 디젤보단 낫겠지만 그렇죠. 그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뭐 네, 지금 전기차를 탄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생산되는 전기가 친환경적이어야 친환경 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현대인들의 일상 습관이라든지 어떤 소비 행태를 봐도 좀 네. 기후 변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측면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예. 뭐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거 그냥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많이 아는 내용. 예,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뭐 종이 빨대 이런 거 예. 쓰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이게 어떤 지구 온난화를 그 플라스틱 빨대 안 쓴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는 좀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보면 거북이나 해양 생물이 플라스틱 이렇게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보면 좀 콧구멍 들어가고 막.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거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연 보호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지구 온난화를 봐서는 안 되고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좀 정말 실용적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종이 빨대 쓰고 이런 거는 뭐 바람직한 행동이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할 거 다 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훨씬 더 근본적인 걸 개선을 그치. 해야지 이제 해결 가능한 문제가. 크게 변화를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예. 아까 그 뭐 명왕기부터 해서 뭐 이렇게 시대별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요새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오늘날의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사실 저도 제가 학교에서 지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거든요. 지사학이요? 예, 지구의 역사학. 지구의 역사학. 네, 지사학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마지막 챕터가 그 anthropogene이라고 하는 이 인류세 한국말로는 그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좀 그 이전의 어떤 지질 시대 분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저는 학생들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질 시대를 설명하면서 같이 하는데 뭐 인류세는 뭐 어떤 원래는 이제 지질학적 시대를 구분할 때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지구에 어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운동의 형태 자체가 바뀌거나 또는 지구상에 어떤 새로운 종이 출현을 했거나 멸종을 했거나 그래서 갑자기 어떤 시기에 쌓인 층을 넘어가면 갑자기 그 생물종이 사라지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걸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룡이 있었던 시대가 중생대고 공룡이 갑자기 안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신생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예. 중생대와 신생대는? 그래서 고생물학적 개념으로 생물종이 출현하고 없어지는 그건 이제 지질 시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인류세라고 하는 거는 불과 이제 인간이 뭔가 핵실험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방사성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비산했다가 이제 다시 쌓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가 핵실험을 시작한 어떤 시점부터 퇴적층에는 뭐 호수 퇴적층이 될 수도 있고 바다 퇴적층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 뭔가 많이 검출되는 그런 퇴적층들, 특징이 뭐 진흙층, 모래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질 시대를 나눌 때 이제 퇴적학적인 개념으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퇴적학적인 층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층이기 때문에 아주 젊지만 그런 층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우리 지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의 검출량이 높은 층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이 이제 나타나고 석유화학이 활성화되면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출현했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그 어떤 퇴적층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된 적이 없는데 이제 인간이 활동하면서부터 플라스틱이 또 검출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좀 저도 강의하면서 좀 학생들하고 좀 웃었던 것이 예. 그 닭을 그렇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먹었던 시대가 없어요. 지구 어떤 시대에도. 치킨을.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냥 우리 가장 만만한 게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닭들이 희생당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이 치킨을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닭을 막 키워가지고 대량으로 도살하고 대량으로 프라이드 치킨 먹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 뭔가 굉장히 어떤 층부터 닭의 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예. 모든 곳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예. 예, 그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특정 장소에서는 예. 어디 칼로 자른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닭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활동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어떤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그리고 지질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그다음에 뭐 닭뼈 이런 그죠. 것들,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번 퇴적층 예. 안에 묻히면 그대로 남잖아요. 기록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지질 시대로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일리 있네요. 예, 저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도입할 만하다. 네, 할만. 하자고 제안할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류세 도입을 위한 위원회에서 도입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예. 뭐 좀 보수적인가? 거기 뭐 이제 아주 뭐 젊은 지질학자들도 있을 거고 좀 이게 개혁주의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좀 의견 일치가 안 됐군요. 굉장히 뭐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질 시대를 지금까지 나눴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준이 있어요. 어떤 생물종이 출현하거나 멸종하거나 지구 환경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세 나눠 왔는데 네. 지금 이게 뭐냐고 그냥 뭐 좀 농도가 올라갔다. 예, 그래서 지구 환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뭐 어떤 종이 멸종을 했느냐. 예, 뭐 어떤 새로운 종이 나타났느냐. 네.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 지구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예, 그렇지도 않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 핵실험하기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핵실험은 그리고 좀 단편적인 이벤트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실험한 곳 근처에는 엄청 높게 나올 것 같고 그 남반구에는 거의 없을걸요? 그렇겠네요. 예, 남반구에는 핵실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거라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플라스틱은 진짜 전 지구적으로 아마 플라스틱은 그쵸. 전 지구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나중에 먼 미래에서 약간 그 역사의 단절이 있고 나서 먼 미래에서 우리 인류세의 지층을 보다가 닭들이 대멸종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그럴 가능성 크고 저기 보면은 전 세계 화석 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맥주 창고라고 불러요. 라거슈타테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를 전문 용어는 아닌데 그걸 써가지고 뭐 보면 땅을 파면 삼엽충들이 그냥 삼엽충 위에 삼엽충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그 진흙으로 된 층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닭뼈들이 막 있는 층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우리가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그 소행성 충돌이라고 좀 많이들 믿잖아요. 그 증거 중 하나가 그 중생대 층의 꼭대기에 보면은 경계부에 보면은 이리듐이라는 물질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리듐이라는 거 이제 지구상에 굉장히 낮은 농도로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데 외계에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렇게 높은 농도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리듐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층이 딱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 공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생대, 중생대층 그 사이에 이리듐이 딱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리듐이 나오는 층을 기준으로 중생대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소행성 그거는 멕시코인가 그쪽에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만 이리듐이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소행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게 우리 뭐 진주, 운석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다 퍼지는구나. 네,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서울만한 게 뭐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리듐이 예, 그렇죠. 거의 지구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이리듐이 나오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듯이 네. 뭐 인류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층이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곧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플라스틱이 나오는 층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생대 제4기와 그 다음 시대,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 기준으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생물군이 멸종했다 지구에. 예, 이런. 좀 섬뜩하네요. 예, 그렇죠. 웃으면서 하는 섬뜩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패턴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지사학적으로 봤을 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네네네. 빙하기 왔다 간빙기 왔다 이러면서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구가 뜨거워지고 네, 어떤 그 탄소 배출량이 높아지고 이런 것도 사실 그 패턴의 연장선상이지. 네. 이 뭐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예. 아직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없나? 많이 해요. 그래요?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예. 이게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지고 봤을 때 그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것도 아니다 지금은.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그치. 지구가 거의 온실 기체로만 대기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 예, 아까 그러면서 나무들 밥 많았던 시기도 그렇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석탄기 그때는 그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 ppm 정도 됐으니까 네. 그때는 지금보다도 한 5배에서 뭐 거의 10배 가까이 그렇게 높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을 봤을 때는 뭐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인간을 2000 ppm 됐던 그 시대에 데려다면 못 살걸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우리 인간들하고 지구상의 생물들은 네. 2000 ppm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 ppm이었던 시대에 적응한 게 아니고요. 네. 낮은 뭐 200에서 400 언저리 때 이산화탄소 농도에 적응을 해서 몸을 만들어 왔던 그런 생물체들이에요. 그런 생물체들이 뭐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네, 과거의 지구의 아주 느린 온난화 혹은 빙하기 이런 것처럼 천천히 증가한다면 우리가 서서히 그거에 맞춰가면서 그리고 또 진화해 가면서 그거에 맞춰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진화나 적응력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일례로 그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페름기가 이제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고생대 중생대 기준점은 페름기 대멸종이군요. 네, 지구상에 있던 96%의 생물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페름기 지층이 있고요. 예. 그 위에 그 다음에 삼척기, 트라이아스기 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있던 생물이 한 100종류였는데 그 100종류 생물 중에 4종류만 요층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거의 그 정도로 이렇게 대량의 멸종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 지역에 그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불러요. 예,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부르고 그게 뭐냐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화산 활동이 막 엄청나게 격렬하게 막 일어나면은 거기가 완전히 그 우리 제주도 현무암 있잖아요. 예, 그런 현무암으로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영역이 그냥 다 덮여버려요. 그게 이제 한 100만 년 정도가 지속이 됐다고 해요. 100만 년 정도가 계속적으로 화산 활동이 끝도 없이 용암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100만 년 불구덩이. 예,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백두산 1억 개가 폭발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마그마가 1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분출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 4개가 대단하네. 살아남은 4개가 대단하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걔들은 뭐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왜 근데 이제 화산이 그렇게 많이 터지니까 멸종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났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추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멸종을 시켰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용암이 뜨겁다고 해서 얘들이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대량의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그 화산 활동의 이제 화산가스에 대량의 CO2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들어올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전 석탄기 단계의
땅 속에 다 묻혀 있던 그 석탄이 되어 있던 나무들을 또 다 태워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켰을 네, 거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온난화만 초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막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다는 항상 대기하고 같이 움직여요. 대기 농도가 늘어나면 바다도 그걸 녹여가지고 네.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을 녹여가지고 바다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올라가요. 아, 예.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되나요? 이산 어떻게 되죠? 탄산이 됩니다. 탄산. 예. 네네, 예. 탄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바닷물이 탄산이 되는 거예요. 생물이 못 사나요? 예, 산성화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석회질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조개고둥, 뭐 네. 플랑크톤이든 뭐 예. 이런 애들은 다 껍질이 안 생기고 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생물들이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네. 바다에 있는 1차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예, 그렇구나.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게 네.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거의 다 멸종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바닷물의 네. 화학 성분 자체를 바꿔버리고 음. 그렇게 돼가지고 대량 멸종을 야기했다. 음.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처럼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 지금은 화산 폭발도 아닌데도 그 오버페이스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렇죠. 막 뭐 식물들이 막 그걸 따라잡고 늘어나 가지고 번성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반 많아졌으니까 먹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예. 네네네. 적응을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뜻인 거죠. 네. 기후 위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속도가 범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가랄까요? 예. 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